그날 집 인근 CCTV에 찍힌 남편의 모습을 확인해봤습니다. 오전 6시 29분경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피는 남편. 당시 아내의 사망 시간은 오전 5시 30분경으로 집안에 이미 살해한 아내를 두고 2차례가량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오전 8시 아내의 시신을 차에 싣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게 비가 내리던 다음 날 한 병원의 응급 차량에 아내가 실려옵니다. 하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그녀는 곧바로 영안실로 향합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한국 생활이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안매장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전라북도의 한 감나무 밭입니다. 경기도인 집에서부터 이곳까지 아내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와 땅을 파내 묻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돌을 이렇게 초밥 찬 사람도 있더래. 하나 저방인가 봐. 남자들이야. 20몇 달 사이다는데 결혼한 지가 2달밖에 안 됐어요. 고응웬 비난이 낯선 한국 땅을 밟은 지 고작 3개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와 걱정으로 시작되었을 그 길의 끝이 빈소가 되리라곤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소식을 듣고 가족과 지인들이 급히 한국으로 입국해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런 현실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건 가족일 텐데요. 정식으로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환하게 웃는 딸의 사진이 영정이 되어 놓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엄마가 마주합니다. 낯선 한국에서 남편에게 살해된 뒤 암매장까지 당한 딸이 겪었을 고통. 그 생각만 하면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믿었던 그 시간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벌어진 참극. 비난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여기 가면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사촌 동생 있어요. 사촌 동생 그렇게 얘기하면 돼. 신고 사람 그 친구 한 사람. 네. 신고 사람 그 사람한테 긴 설득 끝에 비난 씨가 실종된 뒤 최초로 신고했던 지인과 사촌 동생을 만났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맞는 건지 그런 정도로 아직 상상도 안 되는 상태예요. 막 붓고 속상하고 그런 말밖에 뭘 하죠. 비난 씨는 자신이 살해되기 전날 지인에게 심상치 않은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금주일 날 15일 날 저녁 때 저희 집으로 와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오전에 나도 인식 갈 거야. 근데 어디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 동생들아, 내일 내가 나한테 연락이 없으면 나한테 찾아줘.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간다며 인사를 했던 그녀. 하지만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누나가 일하고 싶다고 먼저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남편은 계속 어디라도 또 가라고 막 그랬어요. 인도 알아보고 생활도 알아서 하라고 계속 그랬어요. 비난과 남편이 나눈 메시지 중 일부 내용입니다. 남편은 비난에게 아내로서 할 도리를 하라는 것과 자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돈을 벌라고 강요합니다. 사건이 터지던 그날도 남편의 말대로 일을 하러 떠나려던 그녀였습니다. 너무 느낌이 이상했죠. 하루 종일 전화 걸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12, 그러니까 교육급 신고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3시간 정도 이제 형사님들이 전화 왔더라고요. 사건이 터졌다고요. 그렇게 말만 했어요.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그날 일을 하러 가겠다는 아내를 말리는 과정에서 홧김에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간 돈을 벌어올 것을 강요했던 건 남편이었는데요. 어쩌면 한국말이 서툰 비난에게
말과 행동이 다른 남편의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집. 그렇다면 평소 두 사람의 사이는 어땠을까요? 피해자 저희도 여기 공간을 잃어버리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상관없어요. 지금 둘이 살다 그렇게 됐는데 그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봐요. 딱 자기 들었거든요. 정치인분이 조용하거든요. 근데 이 같은 분에 딱 들어도 같은 거 정확한 내용을 들리지 않아요. 남편이 범행을 시인하고 검거가 된 날은 11월 17일 오전 12시경 자신의 차량 안에서입니다. 하루 만에 단순 실종 사건에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 검거까지 급물살을 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화가 안 된다고 신고를 먼저 받은 거죠. 여청 수사팀에서 먼저 확인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중에 양쪽 다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까 남자도 그거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차를 수배해서 동천에서 차를 발견한 거죠. 실제 남편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운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으로 집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 들러 아내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유기하고 전라북도의 한 감나무 밭을 찾아 아내의 시신을 안매장한 것입니다. 남편의 범행 이동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내의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집 인근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이곳에 온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데요. 여기가 지금 저수지인데요. 저수지가 여기예요. 로 가는 길은 이 파란 녹색 선이거든요. 절대 이 동선 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저수지는. 어쩌면 이곳이 아내의 시신을 유기하려던 곳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 이 저수지가요, 되게 많이 오픈되어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봤을 때 시체를 유기할 만한 장소나 공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처음에 여기다 시체를 유기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익숙한 장소, 알고 있는 장소로 갔을 가능성이 큰 거라고 봐요. 실제로 범행 당일 남편이 이곳을 찾은 시간은 오전이었습니다. 아내의 시신을 유기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휴대전화만 버린 채 전라북도의 한 감나무 밭으로 향했을지 모릅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저까지인 것 같은데 주변을 살피던 그 순간 여기겠네요. 네? 여기겠어요, 여기. 초겨울 언 땅을 약 1m가량 파낸 뒤 아내의 시신을 안매장한 남편. 남편에게 이곳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아, 정말 외진 곳이에요, 여기요. 그럼 어떻게 알고 여기를 왔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는 장소니까요. 아는 사람 아니면 절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보통 자기가 모르는 장소에 은닉을 하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찾아오면 여기 이제 오는 사람이 적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지리감은 물론 겨울이 되면 인적이 드물다는 것까지 훤히 꿰뚫고 있었던 남편. 그렇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인근 마을을 찾아가 알아봤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발견된 시체 때문에 사실 그거 취재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좀 아시는 게 있나 해서. 저 감나무 있는 데다가 시체를 묻었다고 어저께 미장원을 이금방 어디 사는 사람인데 여기를 알아서 감나무 밭에 왔지. 그럼 묻을 것이다 그러더라고. 그리 반갑다. 자신의 고향에 아내의 시신을 안매장한 남편. 더욱 충격적인 건 아내의 몸에서 확인된 17군데의 자상입니다. 가격 횟수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반영하는 건 성향도 있어요. 피해자와의 관계도 있고요. 피해자에 대한 감정 같은 부분도 있어요. 불안의 기저에 깔려있는 성향 플러스 피해자에 대한 면식관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좋지 않았던 분노의 감정들이 폭발해서 나타난 것이 횟수가 그렇게 많다고 보이는 거죠.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고작 3개월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4일 두 사람은 먼저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를 했는데요. 아내 비난에게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되기까지 꼬박 9개월이 걸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비난. 그녀는 하노이에서 대학을 졸업한 재혼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에서 배우고 하고 싶은 게 많았던 비난에게 먼저 다가와주고 그녀의 사정을 이해해줬던 남편이 고마웠다고 합니다. 왜 저런 남편이 결혼했냐. 그래 보니까 언니는 한국 결혼했기 때문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남자를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결혼하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언니 남편은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고.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남편 쪽엔 아이는 없어요? 남편은 처음이에요. 첫 번째 결혼이에요. 엄마의 품을 떠나기 전 행복하게 살겠다고, 잘 살겠다고 약속했던 딸. 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기다렸던 날이 결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한 줌의 유골이 되어 엄마 품으로 돌아온 딸의 죽음이 너무도 애통합니다. 3개월 동안 그녀에게 있었던 일들을 좀 더 확인해보기 위해 살해당하기 전까지 일했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3주 정도 했나? 이게 어떤 직원이었어요? 그 친구 일은 잘한 편이었습니다. 일 잘했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날인가? 갑자기 일 그만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남편이 일찍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남편 자꾸 이혼하자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남편이 이혼하자고. 네. 남편이 이렇게 찾아오거나 그런 일이 있었나요? 비나는 한국에서 지내는 3개월 동안 남편의 가족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누나국이 3개월 됐는데 친척도 한 번도 못 만났고 나는 또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말 없었어요. 무엇보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경제적 압박을 가장 힘들어했다는데요. 먹을 거 떨어지잖아요. 너 왜 사주냐? 네가 네 생활 알아서 살아라. 내 돈에 얻어먹으면 어렵게 힘들게 먹어야 된다. 물을 다 먹었는데도 사주지 않았어요. 생일 때. 양 맞는 날 있고 양 잡는 날도 있잖아요. 근데 남편은 언니는 마트 데려가서 가게도 제일 저렴할 거만 골라고 그리고 딱 한 개만밖에 안 사줘요. 취재 도중 제작진은 비난이 남편에게 남긴 편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이 편지를 읽지 못했습니다. 편지엔 그간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 잘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남편.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일을 하러 가겠다는 결심을 돌이키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다는 비난의 집을 찾아가는 길. 딸의 유골을 품에 안고 이 길을 달려 집으로 돌아간 엄마의 마음을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작고 예쁜 마을, 이곳이 응웬 비난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한국에서 온 제작진을 마중까지 나온 아버지는 가장 먼저 집 2층에 마련된 딸의 빈소로 안내합니다. 그날 이후 비난과 함께 부모의 삶도 멈춰버렸습니다. 지금 딸을 위해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이곳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딸의 인생이 평안하길 바라며 지은 이름 비난. 하지만 이런 바람과는 달리 딸은 가장 원했던 한국 생활을 미처 끝내지 못한 채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con có visa. Con có visa rồi.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며 딸이 보내온 사진입니다. 금방이라도 웃으며 다녀왔다고 말할 것 같은데 더는 볼 수 없습니다. Tức là khi mà cháu muốn sang để lập gia đình thay đổi cuộc sống là cháu rất hy vọng được thay đổi bản thân ở đất nước Hàn Quốc. 비난의 어머니께서 보여줄 것이 있다며 한알은 무언가를 가져옵니다. 딸을 키우는 내내 어머니가 따로 모아둔 비난의 상장과 졸업장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딸을 가르치는 일은 늘 즐거움이었습니다. 비난만큼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길 부모는 바랬습니다. Hy vọng nhất của bố mẹ là con gái là thứ nhất là tôn trọng cái sự lớn lên và cái sự tôn trọng cái sự quyết định của cháu. Mà thứ hai là cháu có một cái hoài bão lớn là để sang đó cũng như thể là tìm tòi những cái gì mà mới về đất nước mà cuộc sống cho cả bố mẹ lẫn cả gia đình, là làm sao mong muốn là được hạnh phúc. Kỳ vọng những cái gì hoài bão của cháu vì cháu đã lớn mà. Nhật bạn gái sinh nhật cho vừa xong Là bạn Bình An sinh nhật đấy ạ? Mùng 9 là bạn ấy mua bánh cho con, là em chơi kết nghĩa bên đấy, mua bánh cho này, em ấy mua bánh cho con, chồng không mua mà. 살해당하기 일주일 전 생일을 맞았던 딸. 그날 엄마에게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항상 본인보다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걱정해주던 딸입니다. 그런 딸이 이제 곁에 없습니다. 딸이 살해당하기 바로 전날에도 통화를 하고 메시지도 나눴습니다. 그날도 딸은 잘 지내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Buồn quá đó nghe.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Bảo bạn ấy lúc nào cũng cố gắng, mà lúc sang đấy thấy ông đối xử tệ nhưng bạn cứ bảo là con sẽ cố gắng, Động viên gọi người động viên bố mẹ đấy. cứ bảo là bố mẹ yên tâm con sẽ cố gắng, học cũng cố Từ gắng. bé đúng không? Từ bé. 노력하면 된다고 했던 딸의 한마디. 그랬기에 사위를 의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딸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는 죽은 자는 마지막 순간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제발 그렇지 않길 오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치러진 딸의 장례식. 이틀간 치러진 장례식이 끝나고 베트남으로 돌아오기 하루 전 남편 김석두의 가족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Lúc đó tôi không biết tiếng thì chỉ có các Phật tử đến chỉ dịch được cho tôi là rất là xin lỗi mà họ đã đến chậm trễ. Thế mà họ chỉ hỏi là có đồng ý cho thắp hương thì tôi có đồng ý cho thắp hương. 그런데 당시 남편의 가족들은 결혼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는데, 하지만 딸이 결혼할 당시 남편 김석두 측이 제출한 서류에는 모든 가족이 결혼을 알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제출한 서류 중 재직 증명서를 살펴보면 꽤 번듯한 회사에 직급도 과장급으로 적혀 있습니다. 남편의 재직 증명서에 적힌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해 보였는데요. 혹시 여기 사람이 들어들긴 해요? 아니 이게 2층에 라고 있긴 있더라고요.
원룸이라고? 아니 사무실은 그전에는 있었어요. 아, 그전에 있었어요? 있는데 없어진 지 오래돼요. 도무지 알 수 없는 남편의 결혼 전 행적. 제작진은 어렵게 남편의 지인과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선 내가 알아도 얘기를 못해. 나는 걔한테 들은 얘기를 못해. 그리고 한국에 데려온 지는 지금 사고 난 날로 딱 석 달째 된다는데 나는 사고 나서 알았다니까. 어제도 만나고 경찰에서도 만나고 교도소에서도 만났지만 넌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일 놈이라고 하니까 구차한 변명하지 마라. 무조건 잘못됐다고 법에서 벌을 주는 만큼 벌 받고 나와라.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 남편만을 믿고 한국에 왔던 아내 고 응웬 비난. 하지만 믿었던 남편에 의해 세상을 떠난 그녀에게 남는 시간은 오롯이 홀로 버텨야 하는 전쟁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에서 보낸 3개월이란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을 텐데요.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찾는 다문화 가족센터입니다. 집 인근에 있는 센터를 비난이 찾은 적은 없을까요? 응웬비난 씨라고 일단은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분은 그럼 여기 등록을 하셨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연락이 왔을 때 이분이 여기 혹시 이용하시는 분이냐, 여기에 뭐 살았는데 활동하냐, 자리가 없으니까. 이 이주 여성들이 오면 어떤 시스템으로 이게 절차가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그 법무부처럼 필수로 오는 데가 아니에요. 저희는 생활 서비스예요. 저희가 뭐 법적이나 법리적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강제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올 수 있게 노력해서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이분들이 100% 와서 여기 터치룩 갔으니까 다문화로 가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 안 하면 저희가 오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이주 여성들이 남편이나 또 다른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도움을 청하거나 제대로 맞서지 못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 가족이 나는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그러니까 외국인하니까 아무래도 싫어해요. 아기가 낳고 3개월 후에 호텔을 써요. 저희가 사실은 맞을 때 그 아픈 거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아기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보호받아야 마땅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행해지는 폭언과 폭행을 견뎌야 하는 이주 여성들.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많이 데려서고 팔로도 아팠어요. 나무나 산들도 신고했어요. 쉴 때 했으면 남편이랑 합의하고 각서 같은 거 쓰고 상담하고, 일단 뭐 너희가 국적 아직 안 갖고 뭐 돈도 없고 일도 없고 집도 없고 애기가 어떻게 키워? 줄 수가 없어서 그냥 남편이랑 다시 살아요. 저희는 실망했어요. 얼마 전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베트남안의 폭행 사건을 통한 대법원의 판례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7월에 대법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기하가 가능하도록, 체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판례로서 해석의 범위를 좀 넓게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런 갱신 시의 신혼보증 제도는 폐지가 되었는데 계속 지내는 데 있어서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이 줄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살인사건 후 여성가족부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주 내용으로는 초기 적응에 대한 도움과 폭언, 폭행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등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제2, 제3의 응웬 비난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Luôn luôn cố gắng nhưng chưa may mắn. Bây giờ nỗi đau này thì cả cuộc đời cô rồi, nó là vô thời hạn. Ý muốn của gia đình là muốn luật pháp rút trở lại, rồi là những cái sự công bằng cho con gái tôi.